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대중교통 이용자 수 1200만 명.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 중에 하루 5명 중 1명 이상꼴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뭘까요? 네, 바로 버스인데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우리 옆에서 다리가 돼주었던 버스. 오늘의 메뉴는요, 너무 우리와 가까이에 있어서 몰랐던 그 버스에 관한 이야기로 생각식탁 지금 시작합니다. 버스라는 말의 유래는 여러 설들이 있지만 그 중에도 이 버스의 이름의 시작은 정말 안 어울리게도 한 모자 가게의 이름에서 시작됩니다. 엥? 버스랑 모자랑 뭔 상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때는 1827년에 프랑스 낭트의 한 교회에서 스타니슬라 보드리라는 사람이 목욕탕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사업가는 목욕탕 손님을 끌어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마차로 낭트 도심에서부터 목욕탕까지 실어오는 일종의 셔틀을 운행하게 됩니다. 이 마차의 첫 정류장이 대형 모자가게였는데 그 모자가게 간판에 옴니스 옴니버스, 즉 모든 사람들을 위한 모든 것들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문구 때문에 목욕탕 셔틀로 사용되는 마차를 점차 옴니버스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 옴니버스에서 옴니가 떨어져 나간 버스라는 말이 사용되게 되었죠. 이러면서 보드리는 점차 버스 사업을 확장시키게 되는데요. 이 보드리의 이야기는 뒤에서 한 번 더 하도록 할게요. 자, 근데 사실 이 버스의 시작은 이보다 훨씬 전인 1600년대 1662년 프랑스 파리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차가 등장하기 이전에 인간의 발이 되주었던 교통수단은 뭘까요? 네, 바로 말인데요. 이 당시의 버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차가 아닌 승합 마차에 말 두세 마리가 끄는 차체에 승객을 8명까지 태울 수 있는 마차가 다녔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당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이자 수학 물리학자, 또 천재 발명가인 블레즈 파스칼, 네 맞습니다. 바로 그 파스칼이 노선과 운행 계획을 짜기 시작해요. 18살이라는 나이에 이미 계산기를 만든 이 천재 수학자가 설계한 노선과 운행 시간표는 파리 외곽에서 출발해 시내를 관통하여 반대편 외곽까지 총 5개의 노선이 왕복하며 정해진 시간에 따라 움직였고 빈틈이 없었죠. 이건 현재 오늘날 버스 운행 시스템과 비슷해서 파스칼을 대중교통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당연하게 승객은 요금을 지불해야 되겠죠. 이때 당시만 해도 승객 수와 거리, 그리고 다른 경쟁업체들과의 경쟁 유무에 따라 들쑥날쑥하던 요금을 정액화시키면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버스의 요금은 당시 3명이 먹을 수 있는 빵 가격과 비슷해서 사실 저렴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합승 마차는 인기를 끌었었죠. 근데 정작 파스칼은 합승 마차 등장 5개월 후에 39세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이 파스칼이 만들어 놓은 인류 최초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1680년까지 승객을 실어 날랐으나 지속되는 가격 인상과 계속되어 발생하는 교통사고 탓에 결국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승합마차는 100여 년이 훌쩍 더 지난 1820년에야 프랑스 중서부 낭트에서 군인들의 출퇴근용 버스로 다시 등장. 그러면서 처음에 설명했던 옴니버스에서 옴니를 뺀 버스가 온 나라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후 1828년 15분마다 정해진 곳을 오가는 옴니버스 사업이 파리에서 시작됐습니다. 파리의 버스 서비스의 인기는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어요. 당시 서비스 6개월 만에 250만 명 이상이 이용했을 정도로 사람이 북적였었는데요. 그리고 처음에 말했던 사업가 보드리의 버스 사업 확장과 1830년에는 또 다른 여러 회사들의 등장으로 버스 사업의 경쟁이 시작됩니다. 당시 탑승 인원은 좌우로 길다란 의자에 12명에서 18명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였어요. 근데 당시는 지금처럼 기계가 요금을 수금하는 형태가 아닌 사람이 직접 요금을 수금하는 형태였는데, 요금을 걷는 사람이 제대로 회사에 입금을 하지 않고 특히 말들이 운행하는 마차는 말들이 먹는 사료의 가격이 혹독한 겨울로 인해 급격히 인상하게 되고 여러 경쟁사들이 등장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죠. 이로 인해 파산 위협을 받은 창업자였던 스타니슬라 보드리는 자신의 회사 마구간 앞에 있는 생마르탱 운하의 은행에서 머리에 총을 쏴 자살하는 좋지 않은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런 점과 몇 가지를 조금만 더 보완한다면 이 버스 서비스의 사업성이 충분히 검증이 되었고, 이후에도 다양한 사업자가 버스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또한 사업자의 경쟁으로 인해 오히려 남들이 가지 않는 길로의 노선의 확대로 연장이 되었죠. 이를 통해 더 먼 거리를 편리하게 다닐 수 있게 된 파리 시민들의 삶의 패턴이 훨씬 더 확장되며 변화하게 되죠. 즉, 버스가 인간의 삶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검증된 이 사업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1845년까지 파리에는 13개 정도의 버스 사업자가 존재하게 되었고 이들이 운행하는 버스의 노선은 23개에 달하게 되었죠. 1855년에 들어서서 나폴레옹 3세는 버스 사업자를 하나로 통합시키면서 파리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외국의 버스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장 생각나는 게 런던을 다니는 지금의 영국 런던의 상징과도 같은 2층 버스를 아실 거예요. 영국은 이미 1803년 리차드 트레비식이라는 사람이 제임스 와트가 발명한 증기 엔진을 이용해 증기 자동차를 만들었었고 1820년대로 들어서면서 영국을 선두로 유럽에선 교통의 일대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즉 지금까지 말이 이끌던 교통수단을 증기 엔진으로 기계로 대체가 되는 거죠. 이제 말 먹이 안 줘도 돼. 이때도 뭐 이미 증기기관차는 다니고 있었으니까 사실 어쩌면 당연한 발전의 결과물이었겠죠. 이 영국의 최초의 증기버스를 만든 사람은 영국의 증기 엔진 기술자인 골드워즈 건이라는 사람이에요. 1825년 그는 말의 도움 없이 충분한 속도로 마차를 추진할 수 있는 일반 도로 또는 철도용 증기장치에 대한 최초의 특허를 출원했고 그리고 같은 해 골드워즈 경은 증기 엔진을 얹은 18인승 버스 2대를 만들었죠. 세계 최초의 증기버스로 기록된 이 차는 실내에 6명이 타고 12명은 지붕에 올라타는 반 2층 버스였어요. 제가 지금 반 2층 버스라고 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골드워즈가 만든 최초의 증기버스에는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지붕이 없었어요. 말 그대로 차 지붕 위에 의자들이 놓여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죠. 이러다가 방지턱 한번 세게 밟으면 와... 또 이 버스는 무게만도 자그마치 18톤이나 나가는 어마어마한 무게였죠. 하지만 최대 시속 약 38km, 평균 운행 속도로는 시속 20km로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말이 끄는 마차보다 더 빠르고 안정적인 운송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죠. 이후 전기로 움직이는 레일 기반의 트롤리 버스도 있었지만 방금 말했던 증기버스는 1920년대까지 약 100년에 가까운 꽤 오랜 시간 동안 버스업계에서 자리를 잡았죠. 그 이후 본격적인 가솔린 엔진 차량의 발전으로 가솔린 버스로 점차 바뀌게 되는데요. 사실 가솔린 버스는 이전부터 만들어지기는 했었어요. 이미 1885년 독일의 기술자이자 가솔린 자동차의 발명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 메르세데스 벤츠의 창업자인 칼르 벤츠에 의해 가솔린 자동차는 특허가 나 있는 상태였고 가솔린 자동차를 만들었으나 차가 잘 팔리지 않자 1895년 합승마차에 가솔린 엔진을 얹어서 5마력의 가솔린 엔진을 단 9인승 버스를 만들었으나 이 버스는 최고 속도가 시속 14km였으며 힘이 약해서 언덕을 오를 때는 손님들이 모두 내려서 뒤에서 밀어야 했다고 해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내 돈 내고 편하게 가려고 버스 탔는데 속도도 느려 못 올라간다고 내려서 밀어줘야 돼. 당연히 이때의 가솔린 버스는 증기버스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러한 기술 문제와 여러 악천후들로 인해서 1895년 12월 달에 조기 중단을 하게 됩니다. 1920년대에 들어서서야 가솔린 엔진의 발달로 1923년 런던에는 처음으로 엔진으로 움직이는 2층 버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924년에는 약 200대의 이 버스들이 운행을 했고 말 그대로 생활의 일부가 되었죠. 제가 좀 전에 런던 하면 생각나는 2층 버스 이야기 했었잖아요. 이 버스는 1956년 영국의 AEC라는 회사가 런던 교통국의 의뢰를 받아서 개발한 루트 마스터라는 버스인데요. 이 버스는 마찬가지로 출입구에 문이 없어요. 그 옛날 버스 보면은 문이 한 개고 버스 안내 승무원들이 있었잖아요. 이 버스가 바로 그런 형태였는데요. 그래서 안내 승무원이 탑승해 승객들의 승하차 시간을 줄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기사 외에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하는 단점을 초래하게 되었고 대부분의 버스가 노쇠화되어감에 따라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고 유모차나 휠체어가 쉽게 오르지도 못하고 임산부나 노인들이 탑승할 때도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타업체에 점차 밀려나게 되고 퇴출이 결정되게 된 것입니다. 결국 2005년 12월 9일엔 159번 노선을 다니던 루트마스터가 마지막 정규 운행을 마쳤고 약 반세기를 넘게 달렸던 버스는 종훈식을 치르게 되죠. 그러나 관광 목적의 운행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해요. 현역 은퇴 같은 느낌이랄까? 신기하게도 이 루트마스터는 국내에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랜드 그룹이 속초 켄싱턴 호텔과 대구 이월드에 전시용으로 들여놓은 루트마스터는 주행이 가능할 정도로 보존 상태가 아주 좋다고 해요. 저도 예전에 켄싱턴 호텔을 가서 한번 타보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좁더라고요. 하지만 내부는 정말 예뻤습니다. 오늘 제가 버스의 시작과 현대의 우리가 타는 가솔린 버스까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사실 영상을 올리면서 한국의 버스의 시작과 역사까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분량 조절의 실패로 인해 버스편은 두 편으로 나누어서 다음 영상엔 대한민국의 버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의 생각식탁 어떠셨나요? 메뉴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번엔 더 흥미있고 유익한 메뉴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